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 집중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은주 임상요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제가 뉴트리셔널 서포트 포 튜브 피딩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3, 4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이제 본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 집중 지원팀 활동, 그리고 경장 영양 투여에 대한 방법, 또한 경장 영양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경장 영양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 집중 지원팀 활동인데요. 영양 집중 지원팀 활동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그래서 이렇게 영양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4개의 팀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지난 4주기 인증 때도 영양 집중 지원팀 이제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직종이 활동할 때 이제 단지 그냥 영양사만 영양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양 집중 지원 서비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집중 지원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영양 집중 지원 팀이 있는지, 또한 그런 적합한 치료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적합한 치료 계획 수립은 이제 저희가 해드리지만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협진을 내실 때 다음과 같이 컨설트 15 번호로 NST 영양집중 지원팀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내직종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신지는 다음의 흐름대로 그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요구량을 산정하여서 이제 우리가 직종별로 이렇게 다 코멘트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제재를 얼만큼 주어야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양 집중 지원팀 기록지에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환자의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튜브 피딩을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공병으로 하는 튜브 피딩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백으로 된 제재가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캔으로 된 것들을 이제 실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맥 용량은 이렇게 하얀색 백으로 된 것도 있고, 하얗지 않지만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투명한 색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단일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월 1회 이렇게 영양집중 지원팀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가 모여서 각자의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저널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주 1회 또는 2회 중환자실 회진을 돌면서 서로 간에 환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경장 영양 투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장 영양 투여에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적합한 시기와 용량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장 영양 처방 세트와 프로토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공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적합한 시기는 사실 추천하는 것은 그 불충분한 이제 경구 섭취가 한 일주일에서 2주 이상 예상되어질 때는 튜브 피딩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기인데 24시간에서 48시간, 즉 이틀 이내로 바로 얼리 엔테랄 뉴트리션 시작하라는 것이 레코멘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얼리 엔테랄 뉴트리션이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이제 좀 이런 어떤 프로토콜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얼리 엔테랄 뉴트리션이 조금 진행될 것이 권장되고 있고, 또한 도징은 이번 첫 주,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목표 열량의 50에서 65% 이상 충족이 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뭐 설정한 그런 목표량 대비 90% 이상은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엔테랄과 파렌테랄 합해서뿐만 아니라 엔테랄로만 어, 90% 이상 주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장 접근 장치인데요. 보시면은 장 접근 장치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그 경장 용량이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추천하는 기간은 4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4주 이내로 튜브 피딩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나소 또는 오로 엔테릭 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콧줄로 하거나 뭐, 콧줄에서 위, 콧줄에서 12지장, 콧줄에서 공장으로 가는 것들로 그냥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4주 이상 이 환자가 계속 튜브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 이거는 롱텀 튜브 피딩이기 때문에, PEG 또는 PRJ, 그래서 퍼큐테니어스 엔도스코피 가스트로스톰이나 퍼큐테니어스 라디올로지 가스트로스토미 같은 시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뱃줄,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내에서 이제 사실은 L튜브를 많이 계속 갖고 계시고, 장기간 하신다고 해도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주 이내뿐만 아니라 4주 이상도 많이 이제 그냥 L튜브로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교육 받으셨으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4주 이상 만약에 이 환자가 롱텀으로 튜브 피딩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PEG나 PRG 같은 그런 방법을 추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방 세트랑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경장 용량을 처방을 하는 그 세트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로 환자 이름, 그다음에 이름 그 튜브 피딩의 제제명, 그다음에 접근 장치가 뭐고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잔여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 프로토콜 상으로는 이제 위잔여량 200 이하면은 피딩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점점 이게 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그 용량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잔여량 한 500까지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다. 그래서 피딩을 굳이 스탑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추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 증가를 위해서는 프로카이네틱 제제가 아무래도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영양액을 줄 때에 그런 오염이나 감염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토나 흡인을 또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실제로 액팅을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명백한 지시가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17년도에 환자 식사 처방 네임카드에 나온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자 이름 나오고 제제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제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 위장로관으로 줄 거냐, 아니면 비위관, 콧줄로 줄 거냐, 그다음에 펌프의 뭐 주입 방법이 펌프냐, 중력이냐, 또는 간헐적이냐.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는데 그런 시간, 그다음에 그 제재의 안정성, 제공 후 4시간 이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4시간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 네임카드에 식사 처방 네임카드에 기록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방법의 가장 이제 흔한 방법으로 이제 지속적 주입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중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분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피딩이 주입되게 되면 역류할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한 20에서 50ml로 시작을 해서 좀 4시간에서 24시간마다 이제 이 속도를 좀 변경하면서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위장관 부적응증이 적다라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NST 회진을 하다가 설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추천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피딩 방법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꼭 이 펌프가 있어야 지속 주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펌프가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는 것들이 그 경장용량 펌프가 이게 다 모든 환자마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은 시간을 오래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의식이 있다면 좀 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병동 환자에게 해당하며 어, 주로 이제 그 병동에서 집중적으로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ICU에 있다가 병동으로 가시면 가급적 뭐 이제 설사가 한다라고 의뢰가 좀 많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딩 속도가 좀 바뀌는 경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는데 병동 환자들은 한 번 줄 때 빠른 속도로 이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장 간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지만 이제 의식이 있거나 또는 병동에서는 계속 24시간 이 피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동에서 하는 주된 방법은 회당 한 뭐 200에서 한 800대는 용량을 한 6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이내로 주는 방법이고요. 예, 병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주기적 방법이라 그래서 낮 동안에는 환자가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밤에만 좀 집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펌프를 통해서 그 밤 시간 동안 주무시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시간 동안에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은 잘 사용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회복 시기 이런 환자들한테 추천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행급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피딩을 하다가 워드로 가면은 볼루스 피딩을 하거나 간헐적 또는 이제 밤사이 하는 주기적을 하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일 SU에 있는 환자인데요. 튜브 피딩을 하면서 연습용죽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 섭취가 이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오랄 다이어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단계적인 증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 콧줄을 빼면은 영양 섭취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연습용죽을 잘 섭취를 하고 오랄 다이어트의 가능성이 좀 충분할 때 이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경장 영양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이제 영양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은 많이 이쪽으로는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떤 제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장 영양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오픈 대 클로즈드 시스템. 이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조작이 가능한 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클로즈드 시스템은 조작이 가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줘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하모닐랑 같은 거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약으로 처방 가능한 경장용량 제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로는 기본 그냥 뭐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한테 주입되는 기본 영양액하고 특수 질환 어떤 당뇨나 신장이나 이런 특수 질환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특수 질환 영양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 대 클로즈드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시면 일단은 오픈 시스템은 이렇게 캔으로 된 거를 백에 따라서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어떤 단일 성분을 좀 섞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 좀 부족한 환자는 단백질 가루를 좀 더 준다거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이제 좀 저렴하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시간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물과 위생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오염 위험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시스템은 일단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주입하실 수 있겠죠. 바로 그냥 이런 것들을 환자의 콧줄에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환자에게 편리하게 또 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백이 일회용으로 다 이제 사용되고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제재 낭비라던가, 어, 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미스커넥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액으로 좀 착각을 해서 엔테랄 튜브 피딩인데 그거를 파렌테랄, 그러니까 정맥 라인에 연결해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장관 영양은 모두 다 보라색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그런 장관 영양 라인은 백도 보라색, 라인도 보라색, 그래서 펌프도 보라색. 그래서 이제 통일을 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개선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질환 영양액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그냥 아무런 질환이 없는 예를 들어서 신경과 환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신경외과는 어제까지는 멀쩡하셨는데 뇌출혈이 있거나 해서 중환자실에 와서 의식이 없어져서 튜브 피딩을 처음 시작하는데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 이런 기본 영양액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CPF라는 거는 카보하이드레이트 대 프로테인 대 팻,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식사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65대 15대 20%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분비를 구성하고 있는 제제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뉘는 것은 이것이 캔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막혀 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투압은 우리 몸의 삼투압, 등장성, 즉 삼투압의 농도가 300ml 오스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재들은 주입이 된다고 해서 뭐 설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수질환 제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당뇨병 제재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당뇨병 제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그 CPF 비율,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차이를 보이냐? 앞에서는 그 탄수화물이 65%였는데 이런 당뇨병 제재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투압은 뭐 300에서 비슷하지만 이렇게 농축된 제제도 있어요. 그래서 원내에도 이 제제가 있는데 당뇨 질환 제제 중에서 1.5배 농축.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서 좀 수분 제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질환 제제 중 1.5배 농축 제제가 주입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장 질환 영양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투석 제제와 투석 제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비투석 제제는 프로틴, 그러니까 어떤 여과 장치, 걸러내는 필터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프로틴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용액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투석 제제 같은 경우는 좀 프로테인 함량이 높죠. 이유는 투석액을 통해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단백질, 손실되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프로테인 함량을 높인 것이 가장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제제는 그 질환 자체가 이제 소변 농축이나 이런 뭐 배설이 잘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볼륨을 낮춰서 용량을 좀, 그러니까 열량을 좀 높인 거죠. 그러니까 2배 농축 제제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처방이 났는데 이 환자가 뭐 그린비아 RD 플러스 600칼로리다 라고 해도 용량은 300ml인 거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그 작성하실 때 이런 제제들 같은 경우는 용량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요. 즉 삼투압이 올라가면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설사겠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좀 끌어당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등장성인 300ml 오스몰이 아니라 한 900까지 정도로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이제 고단백, 뭐 고농축 뭐 이런 제제인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제 1칼로리 1cc이긴 한데
단백질 함량을 높인 제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투압에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단백질 함량이 기본 15%인데 이것은 한 25%로 굉장히 높게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농축제제도 같이 제공이 되는데 농축제제는 단백질이 굳이 높지는 않는데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어서 볼륨 제한이 필요한 뭐 폐부전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부종이 있는 경우에 이런 농축제제가 환자들의 영양 공급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름에 1.5, 1.5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는 1.5배 농축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칼로리가 1.5, 뭐 메디푸드 글루트로 1.5 600칼로리면 볼륨은 400인 거죠. 그런 식으로 농축이 되어서 칼로리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특수질환 제제 중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장 솔루션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그린비아 회사에서 잘 지은 것 같은데 장에 좋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당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포드맵이라는 그런 발효성 단세 당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사카린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좀 제한했더니 설사를 덜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제예요. 그래서 기본 질환 제제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설사를 좀 많이 하는 당류, 그러니까 발효성 당세 당류 함량을 좀 낮췄다. 그랬더니 정말 설사를 안 하긴 하는데 또 부작용으로 변비가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장솔루션이 좋냐, 그거는 아니다. 설사는 좀 잡힐지 모르지만 오히려 변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 시스템은 캔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캔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공병이나 백으로 따라서 줘야 되는 제재가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름을 붙이기로는 ready to hand, RTH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이 RTH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다른 회사에서도 다 따라해가지고 이제 RTH 붙어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백으로 되어 있구나. 바로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용이라 그래서 요즘 이제 제재가 이제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뮨 포르테라는 이름 또는 뭐 뉴케어 인텐시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게 맞냐 하면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도 따로 캡슐로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면역에 좋다라고 해서 좀 함량이 높거나 또 뭐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서 좀 좋은 아미노산, 뭐 글루타민이나 알지닌 같은 것들이 고함량으로 들어 있어서 환자들의 면역을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중환자한테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장 용량 모니터링이에요. 근데 모니터링은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경장 용량 모니터링으로 말씀드릴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튜브 위치 확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 폐쇄, 관이 막히는 것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 투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양 요구량 충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위장관이나 흡인, 그다음 대사적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튜브 위치 확인인데요. 이제 그런 튜브 위치 확인은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정밀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청진 검사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사진 촬영이 제일 추천이 됐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2차 확인을 위해서는 뭐 청진이나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 시 공국 간의 출구가 표시되어져야 하고, 구토나 구역질 등으로 간의 위치 이동 시 반드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튜브 관 막힘, 이 원인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그 관이 사실은 작은 직경의 관이거나,
그다음에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이제 플러싱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내부에 이런 잔여물이 쌓여서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딩 전 시행하는 위 잔여량 책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 막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연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잔여량 측정은 사실 어, 오히려 아까도 보셨지만 그 가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이 500까지도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서는 굳이 위잔유량 측정을 어떤 사인이 없다면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중환자실에서는 아침에 피딩 전에 한번 하고 계시고 그런 워드 같은 데서는 매 끼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만약에 굳이 이제 위자료량 측정을 했을 때에 나오는 것이 없다면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죄송한데 스피커 좀 켜 있는 분들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혼선이 돼가지고요. 네. 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 주입의 경우 4시간 간격으로 플러싱을 해줘야 한다라고 추천이 되고 있고요. 잠시만요. 스피커 켜신 선생님, 스피커 좀 꺼주세요. 스피커 좀 꺼주십시오. 네. 그리고 볼루스 이제 주입 같은 경우에 워드에서는 피딩 전후에 물을 한 20에서 40ml 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 따뜻한 물이 이제 관 막힘을 첨수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관을 막힌 관을 뚫기 위해서 뭐 콜라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 누가 스피커를 계속 켜고 있어서 혼선이 돼서 네.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이 제일 좋겠다. 미지근한 물이. 그래서 튜브를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투여할 때 이제 그 미국 정맥 경장 영양 학회라는 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드럭 뉴트리언트 인터랙션이라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영양 이용률이 변하거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 따라서 약물의 효과가 이제 바뀌는 그런 작용을 이제 아예 용어로 칭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물 간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약과 경장 영양액을 줄 때, 같이 줄 때, 또는 튜브 간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의 제형에 따라서 또 그런 또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잠시만요. 김나연 선생님 지금 스피커가 음소거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약물인데 속방정 같은 경우는 분쇄나 용해가 가능하고 약물이 투여하기 전과 후로 물로 이제 관류하는 그런 제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딜레이드 또는 익스텐디드 릴리즈 타블렛이라 그래서 지연되거나 연장된 방출 형태의 약물 이름, 즉 CD, 뭐 CR, ER, LA, SA, SR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 분쇄하거나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위장관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 효과를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약을 줄 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 형태로는 이제 점도와 유형, 관의 위치에 따라 또 주의가 요구되는 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캡슐화 되어 있거나 과립 형태로 되어 있는 약물은 워낙에 이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산성 용액에 녹인 후에 튜브를 통해서 주입할 경우 간에 달라붙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 투여 시 주의사항인데요. 물은 이제 정제수나 셀라인은 가능하겠지만 수돗물은 금속이나 잔여물이 포함되어 있게 안 되겠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나 약물 그 이상의 약 투여 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별도로 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약과
영양액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주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약물용 주사기를 사용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영양 요구량 충족을 위해서 일단은 프로토콜 적용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불필요한 중단, 그러니까 잦은 검사나 이런 것들로 너무 중단을 자주 하게 되면은 요구량 도달이 어렵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PEG 시술 후에 보통 우리가 뭐 하루나 이틀 후에 피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추천하는 거는 2시간 내에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EG 시술 후 피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어, 또 이제 진행된 연구 중에 펩업 프로토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제를 일반 제제보다는 농축 제제를 줄 때에 그리고 프로테인을 같이 보충해 줄 때에 훨씬 더 환자의 요구량 충족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속도도 이거를 뭐 시간당 몇 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볼륨으로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좀 줄 때 요구량 충족이 좋겠고, 위 잔여량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적은 양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 250까지 좀 늘려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 중에 프로카이네틱 제제, 그러니까 메토클로프라마이드나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해서 그런 위장관 촉진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타겟 데이트 도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MPU 사유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거가 뭔지도 좀 체크하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튜브 피딩을 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위장관 문제인데요. 일단은 상부나 하부 운동 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위과민증이나 이제 LES 프레셔, 그러니까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 잔여량이 이제 500 이하여면 피딩을 지송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조심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프로카이네틱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음이 안 들릴 때에만 좀 위장관 급식을 중단하고 위 잔여량이 좀 남아 있어도 피딩을 할 것을 사실은 권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 같은 경우도 좀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거 이제 물을 좀 적게 주는 탈수 상황, 그리고 과잉으로 섬유질을 계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스툴 인펙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분 공급량을 잘 평가해 주는 게 좋고, 주기적으로 복부 엑스레이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섬유질이 들어간 제제가 어, 어떤 제제가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고 수분량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설사가 또 어쩌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설사의 원인은 사실은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을 쓰는 경우에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약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고, 또는 감염이 일어났나, 뭐 시톡신 감염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영양에 문제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 약물적 평가를 한 후에 시톡신 검사도 한 후에 안 되면 지사제 치료나 제제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설사 알고리즘을 보면 뭐 환자가 이제 복부 팽만이나 복부 통증, 부글거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해서 중단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사가 지속이 되면은 혹시 대변 매복에 위험이 있는지 엑스레이로 체크를 하고, 아닐 경우 이제 설사약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뭐 시톡신 검사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다면 이제 제제를 변경을 하고,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알고리즘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뭐 제제 변경이나 약물 변경이 아니라 복부 엑스레이 상태를 먼저 체크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흡인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그냥 집에서 홈 튜브 피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폐렴인데, 피딩 직후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청패증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 흡인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전략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30도에서 45도 높게 피딩을 해라. 그리고 위 잔여량이 높을 때 자주 발생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 진정제를 너무 많이 쓸 경우에 오히려 이제 LES 프레셔가 열리고 환자의 그런 체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진정제 사용을 좀 최소화해라. 그리고 효과적으로 혈당 관리하라는 건 이제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성 위마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예방 자세는 30에서 45도 높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해야 된다면 역의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해서라도 머리를 높여라 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머리 부분을 높이는 이렇게 30에서 45도 높아지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한 또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적 문제인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 가지입니다. 자, 리피딩 신드롬이라 그래서 영양 불량이 심한 환자들이 피딩이 처음 시작될 때에 칼륨, 마그네슘, 인이 급속하게 저하돼서 사실은 이 전해질 수치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낮다면 이 환자가 혹시 리피딩 신드롬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손실이 많은 환자들한테서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줄 거냐? 일단 천천히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 환자의 타겟 용량을 빨리 줘버리면 오히려 이제 칼륨이 마그네슘이 더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 약물을 좀 많이 쓰거나 하면 이런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체크해라. 특히 이제 6시간마다 체크하고 프로토콜에 의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추천되긴 합니다. 그다음 디하이드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제지방이 낮은 노인에서 높고 간병인에 의지하는 경우, 그다음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이런 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비유엔 크레아티닌 비율이 20대 1보다 상승하거나 과도한 이뇨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칼로리당 1cc 제제보다는 1칼로리당 1cc 제제가 필요하고 수분을 이제 잘 주입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하면 일단은 알맞은 경장 영양의 선택 및 제공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공 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가 요구가 되고 이런 안전한 절차는 결국에는 오염이라던가 그런 환자의 대사 이상, 그다음 소화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이런 다직종의 영양집중 지원팀 활동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의뢰하시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육들 고생 많으셨고, 저도 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갖고 같이 못했는데, 잠깐만요.